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콘크리트 실무 기초라는 과목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해나갈 강사 손영선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실무 기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보면 토목 현장, 건축 현장에 정말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또는 그걸 감독하고 지도하는 또는 감리단 또는 설계하는 모든 분들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도 콘크리트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구조물에 콘크리트가 활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잘 이해를 못한다. 이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배웠던 것들대로 그대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 또는 응용을 해야 되는 어떤 현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택을 잘못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부실 시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많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토목과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또 설계하는 분들, 또한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일단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건실 시공의 가장 기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물론 콘크리트 기사 또는 콘크리트 산업 기사를 따시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강의를 들어야만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그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콘크리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콘크리트에서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콘크리트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큰 재료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그렇죠? 사실 이 콘크리트는요, 우리 20세기에서 봤을 때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세상에서 이 콘크리트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아파트도 콘크리트죠. 댐, 콘크리트입니다. 교량,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콘크리트입니다. 그 어떤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콘크리트. 정말 우리 토목공학도, 건축공학도들은 그냥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콘크리트를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뭐냐면 또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멘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시멘트가 이제 잠깐 어떤 연역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올 수 있었느냐. 예전에 아주 선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디 살았어요? 뭐 동굴, 뭐 이런 데 살았겠죠. 동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이 동굴에서 사는 게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무는 그렇게 강한 어떤 재료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보호해 줄 수도 없고요. 또는 동물들이 이렇게 뭐 쳐들어온다거나 이럴 때 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들이 발전을 하면서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상대편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합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큰 바위나 돌들로 쌓아가지고 어떤 집을 만드는 거죠.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럼 돌과 돌을 쌓은데 그대로 이렇게 쌓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일정 높이가 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일종의 접착제 형태를 발라줘야 되는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실험을 한 거죠.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발견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최초의 이제 점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에서는 이 점토를 이런 어떤 결합제로 활용을 해서 어떤 구조물들,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집을 지어가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시대까지 가면 이런 게 조금 이제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집트 시대에는 이 석회와 뭐죠? 이 석고를 사용을 해서
이 결합제로 활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1800년대 초까지 와요. 근데 사실 이 석회하고 석고가 지금도 시멘트 재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어떤 시멘트가 굉장히 유사한 재료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요 발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뭐예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돼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다가 시멘트가 더 이상 발전 안 합니다. 이 이상 발전 안 하고 있다가요. 1775년에 영국에서 토목기사 존 스미튼이라는 사람이요. 바닷가에 어떤 등대를 개보수하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바닷가 등대가 나무였어요. 나무이다 보니까 태풍이 온다? 그럼 무너지기 일쑤였고요. 또는 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해놓으면 또 무너지고 재건해놓으면 또 무너지고 하니까 이 존 스미트라는 사람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거듭한 것이 바로 이제 시멘트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석회와 지금까지 나온 건 뭐예요? 점토, 석회, 석고였잖아요. 그래서 이 석회와 점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시멘트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냐면 물속에서도 굳어요. 그러니까 등대 공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획기적인 재료가 영국에서 1775년에 개발이 되고 이후에 이 시멘트의 재료가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거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824년이 되면 똑같이 영국이에요. 조셉 에스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이 석회석과 점토를 합쳐가지고 오늘날에 가장 많이 쓰는 시멘트가 뭐예요? 그렇죠.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것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발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늘날의 많은 구조물들의 어떤 주 재료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멘트가 1824년도입니다. 상당히 긴 어떤 기간을 두고 많이 연구에 이제 거듭이 됐죠. 그래서 근대 산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이 콘크리트가 없다라면 오늘날의 세상도 뭐예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순서는요. 콘크리트 기사나 산업 기사의 1차 과목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과목 자체가 그 시험 자체가 콘크리트의 어떤 그 재료적 특성이라든지 성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 줄 아는가, 또는 뭐야 콘크리트를 시험하고 관리할지 아는가, 그리고 그 콘크리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을 할지 아는가, 그리고 현장에서 시공된 구조물을 시공하기 이전에 설계할 줄 아는가, 또 현장에 설치된 그 구조물을 적절히 유지 관리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적절히 대처를 하면서 보수 보강할 수 있는가, 이러한 어떤 제반적인 알파에서 오메가라 가죠.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상당히 어떤 말이 기초 지식이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이제 이것들을 배워보고자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가 쭉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콘크리트용 재료입니다. 콘크리트 재료, 이따 뒷편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콘크리트 재료는 보통 이제 시멘트, 물, 골재도 이제 잔골재, 굵은 골재, 이게 가는 거, 굵은 거 나눠서 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섞는 호나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보강해주는 어떤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왜? 콘크리트가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콘크리트를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적정의 품질을 또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재료 시험이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용 재료들에 대한 각종 시험법,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을 어떻게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 것이냐 또 이게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배합입니다. 배합.
그래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섞을 것인가. 그죠? 그리고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오차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그거를 결정하려면 배합 설계를 해야 돼, 설계.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예, 그 방법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배워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 앞에 동작들은 이론적인 것들로 개념을 정하고 배합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한 거였죠. 이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조. 그러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되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를 또 제조를 하고 일반 콘크리트도 제조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생산되어지는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방법, 또 현장에서 플랜트에서 직접 제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조되는 콘크리트가 그러면 그 품질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성능, 강도를 가질 수 있느냐, 성능을 가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콘크리트 시험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 근데 콘크리트 시험도 이게 이제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쳐놓으면, 타설을 해놓으면 점점 시간이 뒤로 갈수록 굳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 강도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굳은 콘크리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나오지 않은 것은 아주 굳어가고 있는 거다 해서 굳지 않는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와 이때가 원하는 성격이나 성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맞춰서 실험하는 방법들을 또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내구성입니다. 오래 견딜 수 있는 성질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들이 물론 내구성은 동해나 염해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뒤에 가시면 더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험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적정한가를 했지만 적정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품질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또 이게 부실 시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부분을 우리가 또 배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질인 거죠. 성질. 그렇죠? 그래서 이 성질도 아까 말했듯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굳은 콘크리트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별해서 이때는 콘크리트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때는 콘크리트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배워지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개괄적인 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일단 들어보시고요. 이제 뒤쪽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하나씩 배워가면 그게 무슨 말 했는지 자동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반 콘크리트와 여기서는 특수 콘크리트로 이제 구별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료와 조화 오케이. 어떻게 배합할 거야? 오케이. 제조 만들었어. 그래서 품질 관리도 하고 현장에서 쳐요. 근데 그렇게 치는 콘크리트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도 있지만 특수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또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특별한 어떤 조건이 없을 때 사용되는 콘크리트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재료는 어떻게 계량을 잘 할 건지, 또 어떻게 비빌 건지, 또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을 했으면 현장으로 운반을 해와야 돼요. 또 현장에서도 콘크리트를 제조하기로 했으면 또 그 콘크리트 칠 장소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운반해 온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치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콘크리트를 쳐놨으면요, 그냥 놔두면 품질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호하게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양생이에요. 이 양생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합니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이음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아주 좋아. 근데 멋쩍해요. 겉보양이 거칠거칠한다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인데 보기가 싫어, 흉측해. 그럼 누가 그걸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이런 것들 제반 사항을 배웁니다.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의 제반 사항을 배운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각각의 특수한 사항들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면 되겠구나를 배우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특수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추울 때 치는 거, 한중, 더울 때 하는 거, 소중 아주
큰 구조물 메스, 그 다음에 유동화, 이거는 뒤쪽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아무튼 간에 좀 잘 이렇게 콘크리트가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야 된다 그러면 유동성은 잘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잘 움직이지 못하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서 치기를 했을 때 이게 여기를 꽉 채우지를 못하고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품질이 안 좋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좋으면 꽉 채워지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동성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뭐예요? 바다, 해양, 그 염기를 갖고 있잖아요. 염기는 요 콘크리트 안에 우리가 철근 같은 걸 넣잖아요. 그렇죠? 이게 쇠란 말이죠. 그럼 이걸 부식시키면 구조물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콘크리트가 또 바닷물을, 염기 안에 바닷물을 자꾸 받으면 어떤 침식이 일어난다거나 하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또 특별히 수밀이 필요한 구조물, 이런 것들도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배워야 되겠죠. 수중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죠? 물속에 있는 콘크리트도 지상에 있는 콘크리트와 분명히 다르겠죠. 그건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이런 거고요. 뭐 프리플레스트, 경량골재, 고강도 셔, 고유동, 뭐 방사선, 잡배, 섬유봉합, 팽창, 프리스트레스트, 강, 순환골재, 폴리머 스프레이트, 포장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아, 이거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일반 콘크리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 요것만 다루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쪽 일반 콘크리트를 먼저 완벽히 이해하는데 초점을 우리가 맞춰 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다뤄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관련 제품이 무엇이 있고 그 제품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이건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콘크리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보통 우리 콘크리트 치는 현장 가보시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먼저 철근들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콘크리트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 기초라든지 부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계한 것까지 굉장히 자세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한 열화조사 진단. 이 열화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했을 때 그 타설한 목적,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되어가는 것이 열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사해서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단한 결과 좀 안 좋다 상황이, 그러면 어떤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아, 그래, 보수 보강 필요해.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보수 보강이 잘 되는지 우리 검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순서대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배워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고요. 이제는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과정으로 뭡니까?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이라는 단원에서 콘크리트용 뭐예요?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이죠. 그렇죠? 자, 콘크리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공기, 요것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죠. 공기 중에 공기가 있으니까. 근데 시멘트와 물을 섞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멘트 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시대에는 돌과 돌을 뭘로 연결시켰다? 점토. 그러니까 점토가 결합제였고 접착제였고 풀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가지고 시멘트가 풀이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 자체로 붙는 게 아니야. 어떻게? 물하고 섞으면 풀이 돼요. 공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인위적으로 넣는 게 있어요. 공기 연행제, A제라고 하는데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 플러스 물 플러스 시멘트에다가 장골재, 작은 입자의 골재를 집어넣으면 이게 모르타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굵은 골재까지 섞어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콘크리트가 돼요. 근데 섞는 순서가 이거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섞는 거예요. 한꺼번에 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섞어 놓을 때는 시멘트 풀이요. 이렇게만 섞어 놓으면 모르타르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콘크리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에서 이 양을 대충 보면 공기는 대략 5%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략 5%.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공기를 닫힌 공기라는데 그 닫힌 공기만 갖고는 5%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를 많이 넣어주죠. 넣어준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기를 잡아서 넣어준다 해서 연행 공기입니다. 연행 공기 에이제라고요. 그다음에 물은 대략 한 15%, 시멘트는 대략 10%, 골재는 대략 한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봤을 때 70%가 들어가는 골재 품질이 가장 좋아 보이죠. 좋아야 될 것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게 뭘로 보입니까? 자, 이 재료들 중에 가장 강도가 셀 것 같은 거, 힘이 셀 것 같은 게 뭐예요? 굵은 골재죠. 그래서 이 굵은 골재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뭘 만들고 있던가요? 교량, 아파트,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굵은 골재의 강도가 그런 것들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강도를 낼 만큼 힘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결국 이 골재들이, 이 굵은 골재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붙어야 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잘 붙여주는 게 뭐냐면 시멘트 풀입니다. 시멘트 풀. 그럼 물과 시멘트 여기까지가 잘 붙여주는 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굵은 골재는 하나 갖고는 힘이 얼마 없지만 여러 개가 함께 뭉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굵은 골재 품질도 우수한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멘트 풀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멘트 풀을 품질을 결정하는 게 이 물과 시멘트 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도 많이 하죠.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러면 물, 시멘트, 비다. 그건 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골재는 그럼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냐? 뭐 많은 효과도 있겠지만 굳이 강도에만 초점을 맞춰본다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들이 보이시죠? 이 구른 골재를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으면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데 그러면 여기 비어있으면 약해요. 근데 장골재를 넣어줌으로써 장골재들이 이 사이를 뭐예요? 이렇게 채워주니까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콘크리트가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콘크리트는 굵은 골재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접착제, 풀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보다 물, 시멘트, 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세계의 발명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자, 시멘트 제조인데요. 우리가 시멘트 제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공장에서 제조돼서 나오잖아요. 내가 필요한 시멘트 뭐다 주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만 조금 이해를 하자면 제조 과정은 먼저 섞고 나서 이렇게 큰 1400에서 1500도씨로 굽습니다. 그리고 바수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재료가 주재료 모여서 석회석과 점토였죠. 뭐 그 밖에 원료도 섞기도 하고요. 혼합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때 이제 클링커가 만들어지고 뒤쪽에 나옵니다. 이때 클링커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석고를 집었는데 이 석고는 이게 막 굳어져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조절하는 응결지연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멘트가 나온다. 이걸 뭐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숙지하면 되시고요. 자, 그다음 소송의 과정에 나오는 클링커가 뭐 이제 확대해 놨는데요. 화면을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한마디로 슬러지는 뭐예요? 찌꺼기잖아요. 찌꺼기. 그죠? 그래서 시멘트 제조 과정 중에 생기는 그런 어떤 덩어리.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찌꺼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이제 상하수도 개념이라든지 그런 토목 어떤 과목들에서는 찌꺼기지만 이건 찌꺼기로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클링커 소송을 잘해야 시멘트의 품질이 좋아져요. 근데 소성이 불충분하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링커 소성이 불충분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안 좋은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콘크리트 재료를 공부할 때 있어서는 양분법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렇죠? 그래서 안 좋다. 자, 비중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없는 사람? 당연히 비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니까 비중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은 안 좋아져야 돼. 맞죠? 자, 안정성 좋은 말이죠? 안 좋아져야 되죠? 장기강도 좋은 말이죠? 안 좋아져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탈탈탈 어떻게 하나씩 다 외우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아 얘는 소성이 잘 돼야 되는데 불충분하다. 이거 안 좋은 말인가? 전부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와중에 이제 특이한 사항들이 하나씩 나오면 암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충분한 소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입니다. 시멘트의 주성분이죠, 지금. 자, 석회질과 점토질이 약 4대 1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석회석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점토가 많이 들어가고 규석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외에도 좀 있긴 있어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석고는 무슨 역할을 한다? 응결지연자. 이게 굳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뒤가 더 자세히 배웁니다. 응결. 그래서 굳어져 가는 걸 지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시멘트의 화학 성분들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경률, 규산율, 철률, 마그네슘 함량 이것들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수경률이 뭐냐면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물 숫자잖아요. 물을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경화돼요. 굳어져요. 그죠? 그래서 수화 반응에서 강도 발현을 하는 정도다 이 말이죠. 물을 만나서 굳어지는 정도. 그죠? 그다음 규산율은 뭐예요? 그냥 상기 성분의 양적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철률이라고 하는 것은 Al2O3 이건 뭐예요? 산화 알루미늄이죠. 하고 Fe2O3 이것은 산화철인데요.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양적 관계를 표시하는 비율이 철률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 또 다룹니다. 자, 마그네시아 하면 항상 팽창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마그네시아가 팽창균열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아요. 이상 팽창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한을 합니다. 몇 프로로? 5%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규산율은 이거다 이렇게 알면 된다 했는데요. 규산율이 높아지면 어떤 특징이 나면 아까 소성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클링커 소성. 근데 소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소성을 하기 위해서 그 가하는 열이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료가 많이 소비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료가 많이 소비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나와요. 규산 이석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강도 반응이 늦어져요. 그래서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산율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량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포틀랜드 시멘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를 했잖아요. 그의 총 알칼리량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 콘크리트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 보실 분들은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값이 주어져요.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기 두드리면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죠? 얘는 칼리고 얘는 뭐예요? 산화 나트륨이죠. 그죠? 우리 기호로 이제 값이 주어지니까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강열 감량. 이건 뭐냐면요. 강한 열을 가하면 시멘트 중량이 줄어들어 버린다. 이 뜻이에요. 안 죽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9배 1000도씩 강한 열을 하면 시멘트 무게가 줄어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시멘트는 뭐 강렬한 이 정도로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용의 잔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시멘트를 염산이나 탄산화나트륨 용약으로 처리를 하면 녹아요. 근데 녹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불용의 잔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링커 화학물의 조성 광물인데요. 이거 굉장히 가끔 잘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살펴보면요. C3S, C2S, C3A, C4AF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규산 3석회, 규산 2석회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알민산 3석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민산철 4석회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의 이름은 뭐 알라이트, 벨라이트, 알루미네이트, 페라이트라고도 부르고요. 자, 보시면 얘는 홀수죠. 얘는 짝수죠. 이렇게 구별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홀수는요, 그 수화 반응이 아까 뭐해서 물과 시멘트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서 빨리빨리 굳어져 간다 했죠. 근데 수화 반응이 빠르면 수화열이 커져요. 그러면서 빨리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홀수는 수화 반응이 빨라요. 수화열이 커요. 이해되시죠? 수화速도 빠르다. 수화열이 크다. 그러니까 빨리 굳어. 조기에 열이 많이 발생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짝수는 수화 반응이 늦어. 그러니까 수화열이 적어요. 그러니까 강도 반응도 어째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그러니까 강도 반응이 늦게 되면 항상 이어지는 게 뭐냐면 화학 제항성이 우수해져요. 양호해져요. 이거 뒤에 가서 자꾸 배우면 더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수화 발현이 늦고 강도 발현이 늦어지면 화학 제항성은 우수해지는 거예요. 그죠? 좀 수축이 줄어든다. 요거는
뒤에 가면 이해는 되십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설명할 드릴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초기에 수하열이 줄어들면 수축은 같이 줄어드는구나. 지금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가면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강좌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 재료 중에서 시멘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콘크리트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